다음은 우리 그 코비드 바이러스의 예방, 통제, 치료제 관련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사는 프로페서 조지 가오 교수님으로서 현재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Chinese CDC 사무총장을 맡고 계심으로써 그야말로 이 코비드-19 통제나 예방의 굉장한 중심에 지금 서 있는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AFOB 전임 사무총장이시기도 했던 가오 교수님이십니다. 현재 중국 차이니즈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의 인스티튜트 마이크로바이올로지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지금 그 사무총장도 맡고 계십니다. 가오 교수님은 중국 샹시 애그리컬처럴 유니버시티에서 BS, 베이징 애그리컬처럴 유니버시티에서 MS, 그리고 영국 옥스포드 유니버시티에서 PhD를 하시고 중국의 많은 보직과 여러 가지 경력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주제는 코비드-19 바이러스의 예방 및 치료제에 관해서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중국 과학원 미생물연구소 조지 푸가고이고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사무총장입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과 치료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산업과 바이오 기술 진보와 관련된 내용도 역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토니 바치 박사님께서 수정한 슬라이드입니다. 현재 인류는 새롭게 부상하는 중대한 감염 질환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새로운 질병, 박테리아, 또 모종의 기생충 등을 계속 목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도전 과제가 우리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코로나 현황입니다. 전 세계 2,000만 명 이상이 코로나 확진자이고 또 80만 명 이상이 지금까지 사망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팬데믹을 겪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모종의 팬데믹은 있겠지라고 했지만 지금 이 코로나19 같이 거의 미친 듯한 바이러스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먼저 중국에서 어떠한 일을 했고 또 어떠한 일들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예방 통제를 위해서 중국이 무엇을 해왔고 또 현재 하고 있는지 또 재앙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떤 예방 통제를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코로나 발병 타임라인입니다. 과거를 되돌아 보니까 이미 12월 초에 알려져 있지 않은 폐렴 병인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1월 초 그리고 12월 말경에 대략적으로 저희가 샘플을 채취했고 또 바이러스를 계속 조사하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뭔가 신종 바이러스였었습니다. 1월 23일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바이러스 전염이 처음으로 시작되면서 봉쇄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커브가 보이시죠? 아주 급속도로 봉쇄 조치 이후로 감염이 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4월 8일 우한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었다라고 선포했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발생한 일들이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데요. 정말 저희는 잘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1월 달 한번 되돌이켜 생각해 보시고 2월 달도 생각해 보세요. 확진자가 정말 1월, 2월에는 많았습니다. 총 한 9만 명 정도 아닌가요? 네, 8만 명 정도가 우한시에서만
발발했었습니다. 확진자가. 당시에는 저희가 혈청, 항체, 양성, 검체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증상자까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있었는지 여러분들 짐작이 가시죠? 4월 달 어떤 일이 있었는지 5월 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6월 달 북경에서 그리고 또 대련시에서 코로나 창궐이 계속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우한시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저희는 우한시에서 코로나 발생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북경이나 다른 도시에 있어서는요, 진정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적절하게 컨트롤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또 이 슬라이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파란색이 우한 주민 확진자 수이고요. 또 붉은색은 외부에서 유입되었던 확진자 수입니다. 우한 주민들이 코로나 발병은 정말 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은 우한 내에서 주민들이 코로나를 발병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되었습니다. 6월, 7월 선전, 대련, 북경 경우에 있어서는요. 초반에는 외부에서 코로나가 유입되어서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시작했고 결국은 현지 주민들까지도 감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더 이 그래프를 확대시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아실 수 있겠죠? 최근 3월부터 시작해서 7월, 8월까지 최근 경과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염이 좀 수그러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께 바이러스 발견과 또 파악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저희가 처음으로 분리시켰던 것이 1월 7일이었습니다. 바이러스를 현미경으로 봤고 또 여러 그룹이 같이 모여서 협력하면서 이 코어의 가정을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코어 바이러스가 코로나를 야기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전체 타임라인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번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타임라인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받고 또 올 초부터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2019년 12월 31일 우리가 처음으로 검체를 수집했고 그리고 1월 29일까지 저희는 모든 결과를 다 취합해서 뉴 잉글랜드 저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1월 24일 초기 보고서가 결국은 저명한 란셋지에 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는 바이러스를 발견했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데이터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유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나서 바이러스 진단 키트가 개발되었고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러스 확진 진단 검사를 위해서 진단 키트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유전자 시퀀싱 결과를 공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CDC 주간 보고서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그럼 바이러스는 과연 어떤 모양새를 갖추었을까요? 사베코 바이러스는 서브 유전자인 신종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바이러스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라고 불려지고 있고 또 코비드 19라고 명명 지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019에서 따서 코비드-19이라고 명명되었습니다. 바이러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고 유전자 시퀀싱을 했고 이 논문이 란셋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나서 확인되었던 것은 바이러스를 분변 검체에서 또 비말에서 발견했고 그 외에도 저희가 목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바이러스를 위장관 등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아까 1월 29일이 분기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모든 전파 역학을 우리가 조사하고 발표를 했던 시점이 1월 29일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예비 결과 내용들이 뉴 잉글랜드 저널에 발표가 되었고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시면은 직접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주간지는 2차 보고서를 2월 17일 발간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코로나 1차 웨이브 사례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께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중국에서 어떠한 전략을 구현했는지, 또 코로나19 팬데믹을 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구현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전 세계를 보시면은요, 국가마다 각기 다른 예방 통제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시에는 억제 정책인 봉쇄 전략, 록다운 전략을 구현했습니다. 물론 여기 궤도를 보시면은요, 보라색 궤도는 억제 전략 구현입니다. 보라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즉 어떤 특정 개입도, 다시 말해서 NPI 비양약적 개입을 말하는데요. 만약 이걸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확진자가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비양약적 개입, 그런 개입을 저희는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만약 봉쇄 정책을 예방 통제 전략으로 구현했기 때문에 전염병이 최절정에 달하다가 결국은 NPI를 통해서 줄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좀 더 중국이 어떤 정책을 구현했고 어떤 전략을 실현했는지를 알고 싶으시면은요, 뭐 임상적인 효과성은 어땠는지, 모든 데이터는 어땠는지를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중국의 첫 100일이라는 제목하에 뉴 잉글랜드 저널에 저희 페이퍼가 실려 있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중국이 했던 일들은요, NPI 비양리학적 개입입니다. 아주 전통적인 방법이죠. 전통적인 봉쇄 전략입니다. 여기에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3가지 주요 전략 소개하겠습니다. 마스크,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개인 소독 및 위생 방역 조치입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자세히 보시면 저희가 했던 모든 일들 전체 목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가 정말 중요하고요. 격리 이동 제한, 또 대중교통수단 운행 중단 등 조치가 우한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외에도 감염 예방 및 통제 등에서 병원 내 감염 통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환경적 조치나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졌습니다. 또 사회 이동 조치들, 그리고 또 리스크를 어떻게 좀 더 적절하게 커뮤니케이션 했는지, 이 모든 내용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에 봉착해 있지만 리스크 소통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소셜미디어가 있지 않습니까? 또 소위 말하는 유피미즘, 즉 완곡한 표현을 한다든지 하는 건데요. 그 의미는 잘못된 정보를 보내지 말고 좀 더 완곡한 표현을 하기보다 팩트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즉 잘못된 정보는 하지 말고 완곡한 표현, 이 2가지를 적절하게 합쳐서 개인 위생,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NPI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NPI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첫 시작부터 중국에서는요,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는 임상적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첫 100일 위해서 중국에서는 숫자, 아랍의 숫자 4자로 시작하는 4레벨, 4조기 조치, 이렇게 3가지 일들이 취해졌었습니다. 그렇다면 핵심 경험이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4라인, 4가지 라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처음부터 굉장히 복잡한 케이스라는 걸 알고 있어서 저희가 먼저 정교한 전략을 갖추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어 라인을 도입했습니다. 4가지 방어 라인이죠. 첫 번째 라인이 우한시 후베이성에서 실시했던 방어 라인입니다. 왜냐하면 후베이성 안에 우한시가 있기 때문이죠. 2번째 라인은 바로 중국 수도인 북경을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반드시 수어를 보호해야 되죠. 대중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반드시 이해하고, 또 우리가 왜 이렇게
그 방어 조치를 취하는지를 일반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렸습니다. 왜냐하면 대중들이 두려워하면 안 되겠죠. 세 번째 라인은 후베이성과 주변 지역들을 방어하는 조치입니다. 이 주변 이웃 지역입니다. 네 번째는 당연히 전국적인 라인입니다. 이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대원을 할당하고 또 각기 다른 물리적 지원을 제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100일 동안에 저희가 3CS 조기감지, 조기보고, 조기격리, 조기치료 등 이런 식으로 행동을 취했고요. 또 바이러스를 조기에 감지하고 또 그 내용을 당국에 보고하고 또 미심쩍은 사람이다 혹은 확진자다 하면 조기에 격리하고 또 만약 확진자를 발견했다 케이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곧바로 조기에 격리하고 치료를 하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로 이건 국민들을 위한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조치들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 링컨 전 미 대통령이 게츠버그에서 했던 연설을 그대로 한번 빌려서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For the people, by the people입니다. 즉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에 의해서 우리가 코로나 대응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참여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가 직접 헬스 교육을 취하고 위생과 소독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대중이 참여됩니다. 대중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우리와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3C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3C는 Coordination, Cooperation, Communication의 각각 앞자 C자를 딴 조치들입니다. 조율, 협력,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여긴 또 재원 할당, 헬스케어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개인 보호 장비인 PPE를 잘 착용을 해야 되고 그 외에도 물리적 지원과 대중들이 정확하게 정보를 얻고 이해를 하고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고 함께 조율해 나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손을 잡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끔 또 여러분들께서는 끊임없이 대중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당국이 대중들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를 먼저 전파를 줄여나가면서 중국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3월 말, 저는 이걸 바이러스 댄스라고 읽고 싶은데요. 3월 말에서 4월 초에 최선을 다해서 바이러스의 외부 유입과 지역사회 집단 감염을 엄격하게 예방했습니다.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요. 초기부터 외부 유입 케이스를 통제하는 전략이 필요했었습니다. 4월 4일 이후부터는 중국에서는 더 이상 발발 케이스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정교한 조치가 필요한데 우리는 이것을 다양한 리스크 수준에서 맞춤식 통제 조치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상황에 4가지 조기 조치를 취했습니다. 케이스 보고와 감독 강화, 각 로컬 수준은 물론이고 카운티 즉 마을 수준으로서 시험실 진단 능력을 강화하고 또 격자 형태의 지역사회 예방과 통제 조치, 유지 조치들입니다. 점차적으로 중국은 생산과 근무를 재개하게 되었고 점차적으로 사회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새로운 뉴 노멀이라고 일컬었습니다. 물론 일반인들 물론이고 중증 환자, 무증상 환자 등과의 밀접한 접촉과 케이스 등 다양한 리스크 레벨에서 여전히 예방과 통제 프로토콜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노력들을 다해서 모든 사례들을 각기 다른 종류로서 구분하고 각기 다른 리스크 레벨로서 구분하고 통제를 했습니다. 첫 시작부터 초창기부터 중국은 항상 준비해 왔었습니다. 중국은 스스로를 만만의 대책을 짜고 준비해 왔었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가 새로운 심각한 시나리오 혹은 심각한 케이스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비상관리 메커니즘 혹은 운영 모드 개선 혹은 질병 감독과 역학적 역량 제고 혹은 의료체계의 서비스 역량 향상, 사회적 기능과 질서 유지 그리고 또 취약자 및 고위험군 인구를 보호하는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반드시 취약하고 또 고위험군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헬스케어를 제공해 주어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MPI 즉 비양리학적 개입을 해야 됩니다. 한편 제가 나중에 백신과 약 개발에 대한 내용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요. 초반부터 저희는 승인된 약들을 사용하면서 신약 개발에 매진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약도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21세기 서양 신약도 백신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같이 활용해 왔었습니다. 우한 사태 이후에 또 중국 동북 지역에서는요, 러시아에서부터 유입된 코로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6월 달 중순이었는데 갑자기 북경에서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걸 두더지 잡기라고 일컫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뭔가 부상하기 전에 두더지를 잡듯이 마구 억누르는 것입니다. 북경의 대응 조치는 적절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세컨드 웨이브 코로나 창궐이 될 수도 있었는데 운이 너무 좋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결과가 좋아서 여러분들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봉쇄 조치 대신 저희는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북경을 봉쇄하지 않았습니다. 리스크 평가를 중, 고 리스크로 구분을 했고 북경에 오는 사람들 아주 엄격하게 무조건 14일 자가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북경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북경을 간다면 무조건 14일 격리를 해야 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14일 격리를 하고 나서도 PCR 진단 검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확장시켰습니다. 고위험군에 대해서는요, 무조건적으로 검사를 많이 했습니다. PCR 테스트 키트를 계속해서 배포하면서 핵산 검사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230만 명을 북경에서 진단검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진단검사 누구든지 바이러스의 오리진이 될 수 있고 또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경제활동 재개를 저희는 확보할 수 있었고 지역사회와 또 마을 단위로 억제를 했고 그 외에도 산업과 공장 재강동 등을 저희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노멀 사회 유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사회 전체 대응 메커니즘을 중앙정부나 혹은 지방정부 차원으로서 사회 및 지역 레벨로서 NGO 그리고 또 민간 분야 당연히 개인 레벨로서 끊임없이 준비해 나갔습니다. 이는 정말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레벨로서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마음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께서 중국 우한시에서 무엇을 했는지 읽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공유하겠습니다. 우한 말고도 북경, 대련, 신천 등 시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저희가 논문을 작성했고 란셋에 게재를 했고요. 이 논문 제목은요. 코로나 팬데믹에 대처하는 핵심 케이스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적극적으로 케이스를 찾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커뮤니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케이스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야 됩니다. 우한 이후에는 케이스 찾기에 주력을 했고 북경에서도 저희가 잘했고요. 신전이나 대련에서도요. 또 동북 지역에서 정말 잘했습니다. 하얼빈은 물론이고요. 또 수란 지역 그리고 또 치린 지역까지에서도 저희가 끊임없이 케이스를 찾는데 노력을 해왔습니다. 당연히 코로나19와 사스 그리고 또 2009년 H1N1 팬데믹 인플루엔자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코로나는 사망률 자체가 아주 달랐습니다. 왜 이렇게 초창기부터 달라졌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코로나의 사망률 어떻습니까? 0.98에서 5.9%입니다. 사스는 사망률이 10%이고요. 2001년 H1N1 팬데믹 인플루엔자는 0.02, 계절적 인플루엔자는 0.1%였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달랐을까요? 북경에서는 6월 중순, 6월 10일부터 첫 케이스가 보고가 되었는데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의심이 가는 환자를 추적했고 또 밀접하게 접촉했던 사람들을 모두 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적을 해서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현황입니다. 물론 코로나에 대처하는 전략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첫째, 컨테인먼트 봉쇄, 둘째, 서프레션 억제, 셋째, 미티게이션 완화 정책인데요. 중국에서는 봉쇄 정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중국 우한에서 초창기에는요. 봉쇄 조치, 컨테인먼트 조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만약 이런 봉쇄 조치가 있지 않았더라면 중국은 워낙
땅이 방대한 국가이고 인구가 14억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한에서는요, 저희가 적절하게 봉쇄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렇지만 동북 지역과 또 중국의 수도인 북경, 그 외에도 뭐 대련이나 이런 도시에 같은 지역에서는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거나 완화하는 서프레션 미티게이션 정책을 취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요. 다양한 전략을 맞게 구현을 하셔야 됩니다. 사례마다 적절한 전략을 잘 구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준수해야 될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봉쇄의 억제, 핵심 조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사례 검출, 둘째, 접촉자 추적, 셋째, 격리 케이스 관리, 이 세 가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봉쇄와 억제를 하실 때는요, 이 세 가지 전략을 반드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요,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코로나 배경,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엇을 발견했고 파악했고, 또 어떻게 전략과 질병 통제를 해왔고, 코로나 팬데믹 대응을 말씀드렸고, 이제 세 번째 주제로서는요, 제가 과학자이기 때문에 제 생각을, 제 의견을 피력하고, 또 전 세계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지, 그리고 또 제가 일하고 있는 제 실험실에서 제가 해왔던 일들, 또 제 협력자들과 함께 코로나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몇 가지 좀 그룹으로 나뉘어서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4가지, 5가지 그룹으로 시작부터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5그룹을 각각 다른 사람들이 결국은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코로나19는 리니지 B 베타 바이러스라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다른 그룹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절대 실수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발견했던 것이 바로 HCE2를 엔트리 리셉터로서 사용한다는 것을 모든 실험실에서 동일하게 결론 내렸습니다. 이건 제 실험실에서 나온 것인데요. 아주 처음부터 우리가 확인했던 것은요. 여기 지금 사진을 한번 보시고요. 또 오른쪽에 결과를 그래프로 그렸던 건데요. 스파이크 단백질이 바로 코비드19 바이러스의 RBD와 HCE2 간에 있어서 바인딩 어피니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은 사스의 리셉터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똑같은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크리스탈 리스트럭처를 했고요. 3개의 그룹이 더 동일한 실험을 했고 그리고 또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코비드19 바이러스가 어떻게 바인딩을 하는지 또 리셉터 ACE2가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에서 어떻게 활동했는지 소위 스파이크 단백질과 도메인 활동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요. 바이오 기술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 디자인을 어떻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지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인데요. 주변을 한번 보세요. 마치 왕관을 씌워놓은 모습이죠. 그래서 바로 이 왕관, 영어의 왕관이라는 뜻을 따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일컫습니다. 첫째, 백신 중에 방법 중에 하나가 약독학 생백신과 불활성화 백신입니다. 바이러스를 살멸시켜서 항원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바이러스의 항원 유전자를 다른 바이러스에 넣어 투여하는 바이러스 항원을 발현시킬 수 있는 DNA를 투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백신 개발의 방법 등인데 현재 중국도 3상 시험 중이고 아주 잘 되고 있고요. 초기부터 바이오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 기술들은요. 이미 사용해 왔었습니다. 20세기 아니 19세기부터 이미 백신 활성화 방법들은 우리가 사용해 왔던 방법들입니다. 이제 많은 그룹들이 백신 폐쇄지를 찾고 있습니다. 또 바이러스를 재조합하는 것이죠. 만약 바이러스 약독화 기술을 적용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다면 그 바이러스는 신체에 해를 끼치지 않고 면역 체계를 작동시킬 것입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이죠. 아직은 바이러스를 라이브 상태로 약독화시키는 방법은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아직까지는 라이브 상태로서는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가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백신은요. 역시 이상 임상을
중국에서 곧 시작할 예정인데요. 바로 단백질 섭유닛 백신입니다. 바이러스 항원 단백질을 바이러스 유사한 입자 모양으로서 만들어서 투여하는 백신도 연구 중이고 항체가 중화를 통해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킬 수 있고요. 항체와 또 T세포 반응을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은요. 아주 강해서 반응을 합니다. 백신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RNA 백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섭유닛 백신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RNA 백신 여러분 들어보셨죠? 옥스포드 영국의 연구실에서 침팬지에게 RNA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약화시켜서 이를 이용해서 백신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넣는 것이죠. 다양한 백신이 개발되고 있고 또 마지막은요. 여러분 생각하셨겠지만 바로 핵산 유사체로서 바이러스 RDRP를 억제하는 것으로서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mRNA-1273 중화화의 형성을 입증하고 3상에 진입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것은요. 이 백신이 다양하게 전 세계적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겠지만요. 현재 지금 전 세계에서 개발 중인 백신들의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주 간략하게 몇 가지 사례를 들면서 어떻게 백신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제가 관여하고 있는 백신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불활성화된 백신으로서 BBIP CoreV이고요. 이 둘째 바이러스는요. 단백질 섭유닛 백신, 즉 단백질 조각을 항원으로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께서요. 이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에게 끊임없이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코로나 백신 정말 개발되나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과거로부터 여러분 배운 게 있나요? 인간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용한 적은 없지만요. 이미 돼지의 바이러스를 활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의 바이러스. 예를 들어서 돼지의 TGEV 바이러스를 이용했고 또 PEDV 바이러스를 활용했고 또 고양이의 FIPB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백신들이 동물들을 활용을 해서 개발되고 사용해 왔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의 입지가 정말 좋습니다. 좋은 백신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에게서 효과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신중하게 낙관적으로 백신 개발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에 대한 시험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것들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요. 불활성화된 백신으로서 현재 3상 임상을 시작했고 일부에서는 1상 혹은 2상에 진입했습니다. 여러분 들었겠지만 중국과 인도에서 불활성화된 백신을 개발하는 국가, 지금 2개 국가가 있습니다. 전 세계 딱 2개만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활성화된 백신을 개방하려면 시드 바이러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드 바이러스 선택이 아주 중요한데요. 중국에서 하고 있는 HBO2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불활성화 백신을 위해서는요. HBO2가 시드 바이러스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선택하냐고요? 저희가 직접 선택해서 개발합니다. 시드 바이러스로서 추후에 불활성화 백신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요? 셀 리커버리, 셀 팩토리, 그리고 여기에 바로 바이오 리액터를 더하고 물론 바이러스를 불활성화하기 위해서는요. 베타 플로파이어 렉터를 사용하고 또 아주 효과가 좋은 바버 교환으로서 저희가 정화시키고 그리고 나서 당연히 저희가 크로매틱으로 사용을 하고 또 여기에 에주민을 첨부합니다. 에주민을 위해서는 알루미늄을 사용합니다. 알루미늄을 에줌으로 사용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전통적인 프로토콜입니다. 아시겠지만 너무나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프로토콜 방법이죠. 물론 이전에 저희가 인체 임상 시험을 하기 전에 동물들에 대해서 실험을 해봅니다. 토끼, 돼지, 쥐 등 설치류에게도 시험을 해봅니다. 원도스만 해도 아주 좋은 반응이 나옵니다. 당연히 3도스를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당연히 원도스만 해도 아주 좋습니다. 현재 중국은 2도스 시험 중입니다. 그리고 또 3도스 임상시험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컨대 대부분 2도스 정도면 효과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이 바이러스에 있어서 BBIBP 콜V2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상당히 보호적 효과가 탁월합니다. 이게 탈수음인데요. 불활성화 시켰고 14일째 접종시켰습니다. 그리고 NAB 타이터, 목, 항문, 쌉, 그리고 폐 로브를 받습니다. 컨트롤 그룹군에서 받고요. 그리고 렁 루스 시장에서 한다면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이트레이션 때문이죠. 그리고 또 얼마든지 챌린지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타이트레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또 렁 루스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여기 지금 한쪽은 플라시보 그룹군, 아주 깨끗한 폐이죠. 염증이 있었지만요, 백신을 접촉한 쪽 보세요. 거의 염증이 없습니다. 왼쪽이 플라시보고 오른쪽이 직접 백신을 접종했죠. 아주 잘 방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임상시험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면 타임라인이죠. 저희 임상시험 타임라인입니다. 불활성화된 백신 개발을 위해서 타임라인을 갖고 추진 중인데요. 이미 저희는 3상 진행 중입니다. 이제 단백질이나 핵산을 이용한 서브 유닛 백신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논문을 직접 셀에 실었기 때문에요. 저희들 논문을 읽어보실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요, 그래픽하게 초록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보편적 디자인이고요. 여기가 리셉터 도메인이고, 저희가 우연히 발견했던 것은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이고요. 여기에서 또 정말 이거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정말 우연히 기회가 좋아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탄덤 리피트 RBD 싱글 체인 다이머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연결을 했습니다. 함께 연결되었는데요. 이 전략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멀스에서 처음 발견했고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에서도 저희가 사용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또 정말 효과가 좋았습니다. 현재 지금 메멜 쪽에서 시험을 하고 있고요.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임상 진행 중입니다. 다시 똑같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다른 여러 동물 시험에서 해보고, 그리고 또 멀스에서와 똑같습니다. 톡시체임과 이뮤노제니시티를 걱정하실 텐데 멀스 때랑 똑같습니다. 시험 대상 동물만 다르고 도전 과제는 똑같습니다. 역시 효과도 좋고요. 여기 보세요. 탄담 리피트 RBD 단일체인 다이머의 합리적인 디자인입니다. 다이메릭이 서로 연결되고요. 포타시움에도 보셨겠지만 RDCS 다이머가 기존의 모노버보다 훨씬 더 좋은 NAB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유사합니다. 당연히 저희가 시험해봤고 효과가 있었고, 또 AC2TGG에서도 방어 효능을 목도했고요. 또 역시 한쪽은 플라시보, 또 한쪽은 백신 쪽, 좀 더 플라시보와 백신과 비교해봐서 확대를 시켜봤습니다. 백신 그룹 쪽에서 간질성 폐질환 효능이 있었고요. 폐의 손상을 백신이 완화시켜줬을 때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광범위하게 임상실험을 단백질 서브 유닛 백신에 대해서 2상 단계 진행 중입니다. 이제 치료용 단일 클론 항바이러스 제제, 항체 잠재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했던 것은요, 코로나 회복 중인 환자의 RBD 특정 메모리 B세를 분리시켜서 RT-PCR을 진단하고 유전자 시퀀싱을 코딩한 뒤 발현시켜 봤었습니다. CA1과 CB6가 코로나 바이러스 S 단백질과 상호작용을 했습니다. 또 저희가 MABS RBD 바인딩 결합 치화성이 리셉터와 RBD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효과성을 봤습니다. 당연히
CA1과 CB6가 중복되는 에피토비가 결합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CB6와 CA1 효과적으로 인비트로 라이브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가상 바이러스가 효과적으로 뉴트럴라이즈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효능도 입증되고 크리스탈 스트럭처도 봤습니다. 어떻게 항체가 리셉터 도메인에 바인드되는지도 봤습니다. CB6가 리셉터와 경쟁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RBD와 동일한 레시듀에서 상호작용을 했고요. 당연히 CB6 LA를 도입했고 잠재적인 이 면역 체계 ADE를 제거했습니다. CB6 랄라 인비트로 이상 반응 전혀 감지되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는 가능하면은요, 이 탈시움을 한번 페어를 해서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복합적인 MBAS 중립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칵테일로 혼합시켰습니다. 칵테일 혼합시켰더니 효과가 너무나 좋더군요. 즉 H4B38 Non-Competing Human 중립화된 단일 항클론체 해상으로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해주고 있었고 칵테일 효과를 내었고요. 저희가 CB6는 미국의 엘라이릴리와 중국의 춘추 회사가 서로 협력해서 이미 임상 시험 진입을 미국 FDA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이제 빠르게 저희 그룹의 연구 결과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HCB 이니비터를 활용해서 프로테이즈 이니비터를 활용한 서프로비아를 연구 중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의 메인 프로테인제입니다. 이 모든 누에는 스크린했고요. HRB, HCB, 프로테이즈 이니비터를 모두 다 스크린하느라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었던 것, 정말 좋았던 것은요. 바로 보세프로비아고 또 하나는 GC376이었습니다. 보세프리비 구조, 어떻게 효소에 작용하는지, 기전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보세프리비아의 이니비션 메커니즘이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GC376 디테일한 이니비션 기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혼합시켰더니요. 보세프리비와 GC376 두 개를 합쳐서 항바이러스 결과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협력 효능 배가 됩니다. 그래서 GC376과 렘데시비 치료를 혼합하면 협력해서 효과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 해결될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립화된 단일 클론 항체를 보호하는 상관관계를 파악해야 되고, 둘째, 중립화된 단일 클론 항체 폐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얼마나 오랫동안 인비버로 유지될 수 있을지 답변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항체 의존 면역 증강이 백신을 통해서 가능할지, 최고의 접종 프로그램과 백신의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답을 한다면 우리가 백신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